안녕하세요. 한글과 컴퓨터 학원 강사 이건수입니다. 올해도 2025년 정보올림피아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보올림피아드 앞서서 우리 먼저 1차 대회 대비 이제 응시자 안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 다음에 대회를 잘 치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PDF 파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보냐면은 이제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소를 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일정도 볼 수 있고요. 일정이 이제 뭐 접수 기간은 이미 뭐 종료됐죠. 그리고 대회 시스템 체험 시간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대회 개최 6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보여주죠. 최종 결과 발표가 6월 18일 수요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추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문서라고 해서 공문, 응시자 안내 사항, 뭐 신분증 대체용 응시자 확인서, 그리고 대 시스템 사용 가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응시자 안내 사항에 대해서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화면에는 주요 일정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일정은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수험표 출력. 수험표 출력이 5월 29일 목요일 10시부터 6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6월이 아니고 이제 좀 바뀐 게 많죠, 사실. 작년에 비해서 대회가 많이 늦춰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험표 출력할 수 있는 기간이 대회 전날 자정까지였어요. 정확하게 이제 오후 11시 59분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그 전날도 아니죠. 그 다음 그 대회 끝날 때까지죠. 그 대회 끝날 때까지. 아마 제 예상에는 이제 작년에 수험표 출력을 깜빡하고선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페널티를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인지하시되 무조건 웬만하면은 5월 29일 목요일 10시 땡 하는 순간 출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출력해놓고 준비해놓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출력해 놓으신 다음에 6월 1일 12시부터 이제 대회 준비를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점심 먹고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네요. 일단 쭉 진행해보죠. 디테일한 일정은 뒤에 또 나오니까 이따 좀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대회 준비에 대해서는 응시 장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응시 장소는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돼요. 뭐 카페에서 할 수 있나요? 뭐 학원에서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웬만하면 자택을 추천드리고요. 자택에서 방 하나를 한 학생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형제 자매가 같이 이제 대회를 출전한다 라고 했을 때 각자 1인당 하나의 방씩, 1인 1방이죠. 한 명당 한 방씩 이제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게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학생도 너무 당황해서 자기 실력 발휘 못할 거고, 그리고 대회 주최 측에서도 혹시 이거 부정행위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그리고 뭐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전원선을 안 빠지게 조심해 주시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충전선 꼭 꽂아서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써있기로는 뭐 뒤는 막힌 공간이어야 되고 뭐 뭐라고 써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 같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 사항만 딱딱 짚을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시 장소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뒤쪽은 이제 벽으로 막혀 있고, 벽으로 막혀 있어야지 이제 뭐 부정행위가 날 확률이 적다 이거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있고, 이제 뭐 이거 보면 뭐 A4 용지도 보이죠. 그리고 물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이 보이네요. 이게 감독용 기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컴퓨터 안 켰네요. 컴퓨터 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을 보면은 제가 별표를 열심히 쳐놨는데 별이 조금 찌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판으로 그린 거라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물 첫 번째, 컴퓨터 없으면 코딩 어떻게 하죠? 못하겠죠. 컴퓨터 없이 나는 스마트폰으로 대해 볼래요? 안 돼요. 스마트폰 안 되고 여기 써있죠.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 등은 사용 불가하다. 나 아이패드 이번에 새로 샀어. 쓰고 싶어. 안 돼요. 그거는 감독용 기기로 보내주세요. 대응시는 반드시 PC 또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오페라, 뭐 파이어폭스, 뭐 등등 다양한 이제 엣지 뭐 이런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사용 불가능하고 딱 오직 크롬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혹시 이제 크롬을 안 사용하고 나는 이제 엣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경우라면은 크롬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미리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외에 프로그램, 메모장, 계산기, 뭐 아이디,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코드블럭스나 이런 것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금지합니다. 써 있고 이제 전원과 인터넷 접속 안전적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듀얼 모니터 사용 금지합니다. 모니터는 반드시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니터를 치워주셔야 돼요. 딱 하나만 놔두고. 네,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감독용 기기. 감독용 기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컴퓨터 두고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하나 놔둬서 거기다가 줌을 켜놓을 거예요. 그러면 줌을 통해서 감독관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하고 있는 거고 이제 반드시 이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사용해서 하는데 반드시 이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이 다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가 있긴 한데 이거 카메라가 망가졌다 혹은 스피커가 혹은 마이크가 망가졌다 안 된다 없다 하면은 그건 사용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학생이 스마트폰이 없다 하면은 부모님 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이 충분히 좀 좋아야 된다고 하네요. 본인 명의 기기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필수적인 게 줌을 쓸 거랬잖아요. 줌을. 그러니까 줌을 미리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날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피곤하겠죠. 그냥 미리미리 설치해서 뭐 세팅 같은 거 다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방해 금지 모드와 긴급 재난 문자 알림 끄기 설정을 권장합니다. 매우 권장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 도중에 중간에 막 까똑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부정행위로 이제 의심될 수 있다 하면서 부정행위라고 해서 이제 그날 그냥 시험이 그대로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각대나 책 등을 이용해서 잘 고정시키라 라고 하니까 미리 한번 대회 전날 혹은 전전날 미리 한번 이제 설치를 해보세요. 이쯤 놔두면 이렇게 놔두니까 딱 앵글이 괜찮네 라고. 그럼 그 앵글은 어떻게 놔두실 것인가?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 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 세 번째 준비물 신분증, 두둥,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이 있는데 민증 없잖아요. 그죠? 여권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진이 있어야 돼. 사진이 내 얼굴, 학생의 얼굴 사진이 있어야 되는 이제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대회 끝나고선 신나게 여행 가도 좋잖아요. 그러면 여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이제 학생증이다 하면은 이제 본인이 증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분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 있는 신분증을 못 구하겠어요 하면서 연락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분증 없는 경우는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써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여권번호 등은 사전에 가려두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감독용 기기에 줌을 틀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줌 안에 감독관이랑 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감독관님, 나, 그리고 다른 무수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민등록번호 다른 학생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그럼 그 다음 로그인 정보랑 줌 회의 아이디를 대회 당일 아침에 메일로 이제 보내줄 거거든요. 그 메일에 받은 이제 그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서 대회를 이제 치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줌 아이디, 회의 아이디를 통해서 줌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감독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뭐 줌회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쇄를 해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미리 준비한 A4 빈 A4 용지에다가 이제 뭐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메모를 하려면은 글씨를 똑박똑박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글씨체가 좀 흐트러지면은 본인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아까 출력하라고 했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필기구 연습장.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필이나 펜이나 알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연습장은 반드시 비어있는 A4 용지로 여유 있게 준비한다.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겠죠. 혹시 내가 좀 종이를 크게 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넉넉하게 뭐 50장, 100장 준비하셔도 무방해요. 뭐 A4 용지 뭐 또 쓰면 되니까 나중에. 다만 이제 이면지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면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 로그인 정보 정도는 메모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메모돼 있으면 안 돼요.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만 가능한 것이 간식은 안 돼요. 물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물만.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마시면서 대회를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독용 기기 배치 사전 연습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앵글 나중에 말씀드렸다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면 되는 건데 정확히 따지면은 학생의 얼굴 그리고 학생의 두 손 이렇게 한 손만 보이면은 안 되겠죠. 두 손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다 보이고 얼굴 보이고 그리고 그 컴퓨터 화면 보이고 그리고 연습장까지 해서 4개가 다 보이면 된다. 화면 보이고 손 보이고 연습장 보이고 얼굴 보이죠. 이러면 된다 이거죠. 가로로 촬영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고 하네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 3개나 있어요. 별표 3개. 대회 시스템 체험 두둥. 이게 5월 31일 토요일 19시까지 가능하다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 전날 자정까지 가능했던 건데 제가 아까 이거랑 헷갈렸네요. 자정까지 가능했던 건데 이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좀 놀랐던 게 작년에 대회 시스템 체험을 안 해보고선 대회를 치렀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같이 어떻겠어요? 많이 헤맸대요. 많이 헤맸대요. 예. 한번 이걸 해본 거랑 아닌 거랑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당일날 대회라서 막 떨리고 막 긴장되고 하는데 환경까지 너무 낯설어.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자기 실력에 반도 발휘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험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회를 출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대회 체험용 로그인 정보는 이미 이메일로 받았을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았을 테니까 거기 이제 URL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아이디 비밀번호랑 대회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 비밀번호는 다를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착각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스케줄 얘기인데요. 대회 당일 스케줄. 이제 오후 딱 12시 정각이 되면은 이제 대회가 시작되는 느낌이긴 해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이 이제 대회에 앞서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메일이 발송이 될 거고요. 그럼 그 이메일 받은 걸 토대로 거기서 이제 뭐 대회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그 토대로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본적으로 대회 자체는 1시 시작이야. 1시. 1시 시작해서 1시부터 1시 20분까지 이제 뭐 고사장 입장 시간이라고 할 텐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 사이트 거기서 주는 이제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대회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 두 번째, 감독용 기기 설정하는 것.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독용 기기에서 줌 접속하는 거. 줌 접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할 거잖아요. 핸드폰이면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 있을 텐데 그런 거 미리 좀 알람 안 오게끔 방해금지 모드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줌을 접속 시의 이름을 성명 대시 수험번호로 설정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대시한 다음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이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 참가를 누르고선 이제 회의 아이디 치시고 이거 이메일로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 대신 수험번호 해서 이제 참가 누르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본인 본명으로 해주세요. 부모님 이름 아니에요. 1시 20분까지 접속하지 않은 경우 결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들어간 다음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비디오 켜주세요. 비디오랑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배치됐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부모님이 들어와서 도와주셔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봐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응시자 본인 확인 및 대회 사이트 대기 하는 시간이 40분이나 돼요. 좀 피곤하죠?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감독관님들이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좀 지루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 시간 동안 심호흡하면서 좀 이제 명상도 하고 좀 이제 자신의 이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이제 컨디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응시자 본인인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얼굴이랑 이제 신분증 준비한 거 있죠. 사진 붙어 있는 거. 그거를 해서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은 본인 인증되었은 뭐 본인인지 확인되셨습니다 하면은 이제 오케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상 이제 감독관님의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조용히 정숙한 상태에서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대기 하니까 이제 이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은 문제가 딱 뜰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2시 2시부터 3시 20분까지 1교시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1교시는 필기 문제죠. 사고력 문제 및 비버 챌린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총 80분 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풀게 될 건데 총점 200점입니다. 총점 200점이고요. 아까 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크롬만 사용 가능하고 그 외 프로그램들은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올해 좀 추가된 안내 사항인데, 비버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비버 챌린지 문제를 풀다가 이거 조금 이따가 풀어볼까 싶어요. 근데 현재까지의 상태를 저장하고 싶어. 그럼 그냥 제출 누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문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초기화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엔 작년에 이제 다른 거 잠깐 하고 다른 문제 다시 좀 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했던 게 초기화됐어. 이래서 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확실하게 명시를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 한 15분 정도 갖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럴 수 있는데 뭐 이제 좀 정숙히 잘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응시자 착석 확인 및 대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시 50분에 비로소 2교시 시작됩니다. 2교시 실기 시험이죠. 실기 문제는 총 3문제고요. 3문제가 각각 100점, 150점, 150점 해서 총 400점이 100분 동안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점 자체가 필기가 200점 만점이고 실기가 400점 만점이니까 실기 비중이 굉장히 크죠. 작년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인 그런 이제 정부올림피아드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다시피 이제 100점, 150점, 150점인데 어쨌든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제 예상이긴 한데 1번 문제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들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다는 이제 보장은 없어요. 이래놓고 이제 1번 문제가 엄청 어렵고 2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3번이 더 쉬울 수도 있고, 혹은 2번, 3번 부분 문제가 압도적으로 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번을 못 풀었다 해도 어쨌든 2번, 3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거 좀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 2교시에 시작되면은
1교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응시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2교시가 시작되면은 1교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응시합니다. 뭐 이거는 뭐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응시하는 동안 뭐 그렇다 라고 써있네요. 크롬 사용 가능하고 크롬만 사용 가능하고 그 외에 안 된다 또 얘기를 하네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회 사이트 외부의 인터넷 사용 금지합니다. 대회 시스템 내에서 언어 레퍼런스 페이지가 제공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언어 레퍼런스 페이지가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아는 학생들은 진짜 너무 좋게 쓸 수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문법을 제대로 기억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용법을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언어 레퍼런스 사이트 페이지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회 내부의 시스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이제 탭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학생이 아니면은 사실 사용 못해요. 이거 사용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제 기존 웹사이트 진짜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레퍼런스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상으로 하는 거는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을 하는 기능 자체가 다른 브라우저를 이제 또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이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학생만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채점을 실시하며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출 가능합니다. 최대 100번 가능하죠. 또 이제 테스트 그 시스템 체험을 해봤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리고 모든 언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2교시랑은 아마 2차 대회랑 좀 다를 거예요. 2차 대회에서는 이제 C++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는 이제 만점이 나올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럽니다. 예. 시간 제한과 메모리 제한은 일정하고 질문 받지 않는데요. 질문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2교시가 진짜 좀 핵심이겠네요. 100분 동안 되게 이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점 서버에 대한 정보인데 뭐 특이사항은 딱히 없고요. 그나마 있는 게 이제 C++ 20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C++ 17 버전이었는데 C++ 17이 아니라 20으로 이제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20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선 연산자라든가 이런 거 사용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20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은 쓰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최신 이제 모던 C++ 기술들에 좀 관심이 많은,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자바, 파이썬, C까지 사용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반드시 한 개의 언어로 된 한 개의 소스 파일을 제출해야 된다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시험 내내 한 개의 언어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는 파이썬으로 풀었어. 2번 문제는 C 언어로 풀어. 3번 문제 C++, 4번 문제 자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4번이 없겠네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문제마다 이제 언어를 다른 걸로 제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문제를 파이썬으로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파이썬으로 부분 문제 1번만 긁었어. 그런 다음에 부분 문제 2번은 C++로 긁었어.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출하는 순간에는 하나의 언어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변을 제출하면 실시간으로 시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2교시 2교시 내용이에요. 1교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실시간 확인 안 될 거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확인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제출이 여러 번 가능하면서 내가 만약에 정답을 맞았으면은 이제 다음 문제를 넘어갈 거고, 정답을 맞지 못했으면은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음 문제를 바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다 전략이에요, 전략.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채점 결과가 제출한 이제 코드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답인지 아니면 시간 초과인지 뭐 오답인지 이런 런타임 에너지 이런 정보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제공되는 게 내가 제출 누르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초반에는 거의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대회 끝나기 직전 있죠. 그때는 제출 누른 다음에 한 몇 분 있다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다 그때 사람들이 다 제출하고 있으니까 몰리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제출을 여러 번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출 누른 다음에 그냥 제출 누르고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제출 누르고선 또 혹시 잘못된 게 없을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결과가 나왔어. 오답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시간들 플러스 이제 또 추가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바본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풀이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는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요. 그 피드백은 각각의 부분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는지, 총점이 얼마인지, 최대 실행 시간 등등등등을 알려준다 라고 하네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코드 소스 코드 크기는 최대 이제 10만 바이트 이하여야 한다는데, 사실 이거보다 늘어날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10,000바이트가 넘으면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사실 10만 바이트는 엄청 큰 거예요. 보통 웬만한 이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코드 바이트 수가 10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에서 1000바이트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제가 예상을 하고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절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좀 살짝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00바이트에서 뭐 3000바이트 정도 내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0,000바이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3만 바이트, 5만 바이트, 10만 바이트 나오는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0초 이내에 컴파일 되어 하며 등등등 써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크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각 문제별로 답안 최대 100번까지 제출할 수 있다. 100번 엄청 많은 수예요. 하지만 의미 없이 그냥 뭐 하나 고치고 제출하고 뭐 하나 고치고 제출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의미 없이 하는 거가 이제 100번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고, 근데 이제 사실 100번이면 엄청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고치거나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할 때는 그냥 고치고 제출 해보세요. 어찌 대회니까. 대회니까 시간도 제한돼 있고 우리가 이걸 다 검증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증명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사실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인투이션을 가지고선 또 통찰력을 가지고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하면은 해볼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 100분야에 세 문제 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100번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실행 방식 등등등 써있죠. 설명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나 C++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int 메인으로 메인 함수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메인 함수 앞에 int를 제외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시점에는 반드시 return 0을 해주셔야 돼요. return 0을 안 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점 방식. 2교시의 모든 문제는 한 개 이상의 부분 문제로 이루어져 있대요. 부분 문제의 구성은 문제마다 다르고 하나의 부분 문제에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보다 테스트 데이터죠. 같이 써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분 문제 하고선 뭐 1번 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10점을 준다. 1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점 서버 안에는 각 서브 태스크별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서브 태스크 1번을 10점을 맞으려면 서브 태스크 1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27개 데이터가 들어있다 치면은 이 27개를 전부 다 통과해야지만 10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3번 3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t가 뭐 1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길이가 10 이하인데 얘는 300 이하니까 얘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3번 서브 태스크를 맞으려면은 1번 서브 태스크는 필수로 맞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점, 여기 30점 플러스 10점에서 40점을 받고 싶으면은 여기 27개 데이터 플러스 52개 데이터를 다 맞아야지만, 다 통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얘기죠. 뭐 2번 서브 태스크는 별개일 것 같고요. 별개의 그냥 데이터들일 것 같고, 마지막 추가 제약 조건 없으면 이 위에 모든 사항들을 다 통과하고선, 그리고 이거에서 제약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약까지, 그러니까 문제에 원래 주어졌던 제약 있잖아요. 문제에 원래 주어졌던 그 제약 자체를 완벽하게 통과하면은 만점을 준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전부 다 맞으면은 이제 만점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대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세 문제잖아요. 100점, 150점, 150점인데 내가 100점을 맞거나 250점을 맞거나 400점을 맞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30점을 맞을 수도 있고 7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10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점수가 굉장히 폭이 커요. 부분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고 거기에 따라서 잘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뭐 최종 순위 결정 방식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주의할 사항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이거는 출제진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기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알림, 이메일 수신 알림 등을 미리 좀 꺼둬라 라고 하죠. 사전에 종료를 해둬라 라고 하니까 부정행위 혹시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다 이제 부정행위 관련된 사항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소음이나 소란 같은 걸 피우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죠.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줌 감독용 기기 켜놓은 줌에 학생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외에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막 뭐 키보드 뭐라지? 적축? 청축?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시끄러운 키보드 있잖아요. 타락타락타락타락 그런 소리 다 들어오게 해요. 어떤 애들은 막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사실 그게 방해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대회를 잘 못 치렀다. 너무 환경이 안 좋더라.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비평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올해는 그게 어떻게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한 환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내가 그냥 아무리 소음이 나도 초집중해서 문제에 완전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을 텐데 좀 불합리할 일도 많을 거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인생이잖아요, 그게. 이겨내야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독관은 대회 중에 질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간식 먹을 수 없습니다. 물만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셋, 이어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합니다.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다 빼놓으세요. 그리고 중간 퇴실 불가. 먼저 끝냈으면은 나 뭐 예를 들어서 100분도 안 돼서 한 뭐 60분인데 이미 만점 받았어. 뭐 그냥 주무세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그런 경우보다도 이제 시간 안에 점수를 다 만점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라 라는 이제 주최 측의 좀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연결이 끊기는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연락처로 학생이 직접 연락을 하면은 이제 응시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긴급 연락처가 여기 주어져요. 02-978-0012 이거를 미리 적어 놓으세요. A4 용지 아까 준비했죠?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당일만 이제 전화 통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목시계 그런 거 계산기 이런 거 다 빼놓으시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그냥 손목시계도 그냥 빼놓으라는 거예요. 스마트워치, 이어폰, 헤드셋 다 안 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네요, 여기가. 뭐 그 외에도 다 읽어보시고요.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사실들이 대부분인데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해놓는 거죠. 어쨌든 규칙인 거니까. 그리고 다른 참가자와 대화하지 마세요. 줌에 들어갔는데 나 쟤 아는 애야, 내 친구야, 같은 반이야, 얘기하지 마세요. 대화 나누지 마시고 뭐 그렇다 써있네요. 그리고 뭐 감독용 기기에 손을 대거나 다른 창을 열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뭐 그 외에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이 칸이죠, 이 칸. 여기는 작년에는 안 써있던 부분인데 올해는 좀 추가가 됐네요. 사실 뭐 작년에도 당연한 얘기긴 했을 텐데 테스트 데이터 그 자체의 특징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 시스템을 활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시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뻘짓 하지 말라.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라는 얘기인데 그냥 집중하고 문제 푸세요. 집중하고 문제 풀고 정직하게 시험에 응해라.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에 부합하는 경우도 안 된다 라고 써있네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응시자 안내사항인 것 같고요.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PDF 진짜 봐서 쭉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PPT를 만드느냐고 좀 생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본인이 직접 읽어보는 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체험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대외 시스템 사전 체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메일로 받은 URL이랑 이제 로그인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토대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1교시, 2교시 버튼이 뜰 텐데요. 뭐 1교시부터 눌러볼까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화면 전환을 전체 화면으로 해라 라고 써 있는데 누르시면 되고요. 화면 녹화 시작을 해야 돼요. 누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하고 전체 화면 누르고선 이제 공유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화면을 전환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들이 쭉 보여요. 문제들이 쭉 보이는데 이제 뭐 1번 문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 클릭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뭐 아무거나 제출해 볼까요? 제출.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전 문제 가면은 제출된 게 그대로 유지돼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제출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보이지 않아요. 1교시가 그렇죠. 1교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시 고친 다음에 제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이제 비버 챌린지 문제일 텐데 뭐 이런 문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미 성공한 문제도 보이죠. 이런 문제 보면은 비버 챌린지는 이제 뭐 버튼 클릭하면서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이렇게 뭐 버튼 클릭해서 최대한 많이 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 실행 취소를 하면은 하나 취소된다거나 초기화 버튼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뭐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출 하면은 이제 뭐 총 5개 먹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왼쪽에 목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목록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문제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뭐 여기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교시 할 때는 그닥 의미가 없을 거라서 이따 2교시 얘기할 때 한번 같이 볼게요. 1교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서 이제 2교시 볼까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초등부 1, 2, 3번 문제가 보이는데 작년이랑 좀 얘기가 다른 게 사실 작년에는 100점, 100점, 100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100점, 150점, 110점으로 보이긴 하네요. 작년 문제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웃기네요. 아무튼 해서 문제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얘 부분 점수가 어떻게 돼 있나? 부분 점수가 추가 제약 조건이 이렇게 팍 늘어났네요. 다른 건 어떨까? 얘도 이렇게 돼 있고 등교는 그대로 100점 원래 100점 만점이었으니까 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사항이 제출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테스트는 우리가 그냥 실행을 시켜보는 기능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출은 정답이라고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신 다음에 제약 조건도 확인해보고 부분 문제 확인해보면 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부분 문제를 잘 이제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은데 입력 형식, 출력 형식 예제까지 잘 읽어보시고요. 간혹 이제 나 문제 봐도 문제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저 문제 이해가 안 가요. 저 국어로 못하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뭐 부득이하게 예제라도 일단 먼저 읽어보세요. 예제를 보고선 입력 형식, 출력 형식을 보고선 일일이 대입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n과 x래. 이게 n이 3이고 x가 8이네.
라는 게 이제 정보가 주어지죠. 그리고 n줄에 걸쳐, 이 n줄에 걸쳐, 세 줄에 걸쳐 s랑 t가 주어진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n은 뭐고 x는 뭔가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대입을 해서 유추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이제 그런 걸 갖다 치고 부분 점수는 어떻게 받는 거냐 라는 이제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보면 이제 원래는 n이 100 이하니까 주어지는 데이터들이 n이 100인 데이터도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3인 데이터도 주어지고 1인 데이터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10점 1번 문제를 받고 싶으면은 n이 1인 데이터들만 다 맞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드 좀 바꿔보자면은 namespace std만 좀 붙여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int n, x, st가 있을 거고 그리고 nx, st 입력 받은 다음에 어차피 n이 1이니까 st가 한 쌍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쌍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s 플러스 t가 x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s를 출력해라 하고 else면은 cout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하기도 있어요. 테스트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을 하고선 테스트 실행을 눌러야 되네요. 테스트 실행했대요. 어디 실행돼 있는 거야? 여기 됐네. 실행 성공했대요. 테스트 볼까요? 입출력 결과는 입력이 이걸 때 출력이 마이너스 1이 나왔대. 마이너스 1이면 잘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답이 마이너스 1 맞죠? 얘는 안 될 거예요. 얘는 지금 n이 1인 걸 가정하고 짠 코드라서 이거는 실행시켜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어떻게 끄나? 코딩하기를 누르면 되겠네요. 코딩하기 누르고선 제출을 했대요. 오! 10점 받았네. 10점 눌러볼까요? 제출 보기. 첫 번째 부분 문제 정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오답이네요. 근데 10번째 테스트 케이스에서 오답, 세 번째, 첫 번째, 이런 거 다 알려주네요. 그죠? 테스트 케이스가 최소 10개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몇 번째 스트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부분 점수를 받았는가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토대로 내 코드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건 1번만 딱 저격하고 푼 문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2번 긁는 거 2번까지만 긁어볼게요. 2번까지만. 우리가 이거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내가 1번, 2번 다 맞아서 25점을 받고 싶으면은 그러면 1번, 2번을 둘 다 통과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10점 받았잖아요. 저희가 이미 10점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n이 1인 케이스를 굳이 안 맞아도 어차피 10점은 이미 확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x분 이내로 학교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처리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처리를 할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이제는 입력이 여러 개니까 for int s랑 t, st는 위에 있네요. 그죠? i는 0에서 in 해서 sin st 받아서 만약에 전체 화면을 해야 되네. ESC가 이렇게 되네요. int answer는 0이라고 치고요. answer보다 s가 더 크면은 answer를 s로 바꿔라 라고 하고 cout answer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제출했을 때 이제 98이 나왔대요. 오, 15점 받았어요. 보이세요? 지금 두 번째 코드는 10점을 안 받고 15점만 받았어요. 얘만 받았죠, 얘만. 근데 정작 점수는 어떻게 돼요? 25점이에요. 25점 받았죠. 이게 부분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를 긁는 거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레퍼런스 얘기한다고 했는데 레퍼런스는 뭐냐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C++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게 다 영어네? 그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각각의 챕터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한번. 그리고선 내가
아, 이거 매번 헷갈려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확실하게 어디 있는지만 아세요. 어디 있는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쓰는 건지 뭔지 외우는 건 쉽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어디를 가면 볼 수 있는 건지만 외우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페어가 궁금해. 그럼 페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페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멤버 펑션들, 함수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랑 비슷한 친구들, 뭐 튜플은 어떻게 생기는 친구인지 이런 거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거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터를 들어가 볼까? 이제 컨스트럭터에 보이는데 이렇게 예제 코드도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함수나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페어, 뭐 인트 플롯 혹은 뭐 인트 더블, 뭐 캐릭터 인트 이런 식으로 쓴다. 한 다음에 변수를 설정하죠. 변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변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이전 페이지로, 변수가 p1이라 치면 p1.first, p1.second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 보여주죠. 그리고 뒤로 가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 레퍼런스에서는 컨테이너스 라이브러리가 제일 가치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냥 여기 아래에 있는 걸 이렇게 눌러서 일일이 봐도 되고요. 아, 어레이 진짜 편하죠. 어레이 진짜 추천. 컨테이너스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각 컨테이너들, 그러니까 STL 자료용 자료 구조들이죠. STL 자료 구조들이 이제 딱 보여줘요. 벡터 어떻게 쓰는지, 뭐 덱, 리스트, 셋, 맵, 멀티셋, 멀티맵, 뭐 이런 거 다 보여요. 스택 큐, 프라이어티 큐. C++20에서 스팬이라는 것도 추가됐네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각각의 어레이, 벡터, 덱 이런 것들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사실 모든 색깔 전부 다죠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17까지만 지원해서 이 제일 진한 주황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못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쓸 수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컨테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20에서 추가된 기능이다 라고 색깔이 보여지네요. 그죠?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스택이다 하면은 스택에는 뭐 탑, empty, size, push, in place, pop, swap 등등을 쓸 수 있다. 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front, back 이런 거 쓸 수 있다. 헷갈리면 보시면 돼요. 나 이거 헷갈려. 보시면 돼요. 나 이거 기억 안 나. 보시면 돼요. 다 여기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논리랑 사고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맞아 보일까요? 뭐 자바도 볼 수 있고요. 파이썬도 볼 수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뭐 튜토리얼 이런 거 보면은 기본 같은 것도 좀 나오겠네요. 뭐 튜토리얼 가서 뭐 셋 사용법 들어가 보면은 뭐 셋은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차집합, 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도 다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고 딕셔너리 사용법 뭐 딜 이렇게 쓰면은 딜리트도 되는구나. 와, 이런 것도 알 수 있네. 다 알려줘요. 뭐 딕셔너리를 리스트 컴프레hen션 그러니까 내포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만약에 내가 좀 헷갈리는 그런 사용법이 있어요. 헷갈리는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 미리 어디 있는지만 미리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컨비네이션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면은 이제 눌러보면은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요? 컨비네이션. 사실 저도 레퍼런스 사실 C++ 레퍼런스는 좀 자주 보는데 파이썬 레퍼런스를 최근에 안 봐가지고 옛날에 좀 잘 안 보긴 했는데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평소에 얼마나 이런 걸 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보면은 여기 좀 많겠네요, 이것저것. 이렇게 함수들 사용법 있잖아요, 그죠? read line이나 뭐 bisect, bisect, hip q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array, 뭐 copy, enum 등등 있는데 bisect 보실까? bisect left랑 bisect right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법 가끔 헷갈려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야, 이렇게 쓰는 거였지 볼 수 있고
아래 이제 예제 코드도 이렇게 주어지긴 할 거거든요, 아마. 바이섹트 레프트 쓰는 방법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게 뭔지도 여기 자세히 있는데, 사실 보다 보면은, 어? 다 영어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다 영어예요. 그래서 평소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영어, 수학 공부는 어떻게 보면 필수다. 라고 보는 거죠. 요즘 시대에.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거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문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한번 쭉 이제 대회 전에 미리 이런 것도 레퍼런스도 좀 사용법 익혀놔서 내가 지금 좀 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게 어디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미리 확인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Q도 있고 뭐 등등등 있네요. 여기서 컨트롤 F 가능할까요? 컨트롤 F가 되나? Q. 오, 되네요. 백은 여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잘 ESC만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ESC만 누르면 이렇게. ESC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까 테스트하기 이거 실행시켜 보는 거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확인해 볼 게 아니라 혹시 런타임 에러가 났을 때는, 컴파일러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 봐야죠. 한번 입력을 뭐 이런 걸 넣고, 이거는 애초에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테스트 실행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실패. std 땡땡이 빠졌다. 와, 이거 다 알려주네, 이런 거를.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게 편하겠는데요. 컴파일 에러가 어디서 왜 났는지 이런 메시지를 다 보여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수정이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배열 크기가 너무 커. 99999 이러면은 테스트 실행 성공이야. 실행 성공이네요. 이 정도는 크지 않다. 더 키워볼까요? 또 성공이네. 사용 메모리가 아까랑 다르지가 않네요. 신기하네. 그럴 수가 있나? 특이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특이한 현상도 볼 수 있고,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냥 스케일프를 해서 퍼센트 딜을 하는데 %를 안 쓰는 거야. stdio.h 자주 하는 실수죠. 런타임 에러 되네요. 런타임 에러. 런타임 에러는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그럼 이런 거 해볼까요? 우리가 printf를 먼저 했어. printf 뭐 hello 줄바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런타임 에러를 터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by 사실 이거는 안 나와도 이거는 출력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ID에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알려주네요. 컴파일 결과가 왜 틀렸는지 이렇게 막 메시지를 다 주네. 근데 이건 워닝이에요. 워닝이고 여기도 좋나요, 그러면? 좋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네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력 결과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헬로가 나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출력 디버깅을 해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출력을 놔둬서 어디서 이제 에러가 났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하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부분씩 이제 주석 처리한 다음에 테스트 실행해보고선 런텀 에러 안 왔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제 에러가 있었나 보다. 우선 뭐 풀어봤는데 또 안 났어.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풀어서 해보니까 나네. 여기에 런타임 에러 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또 주석해서 이제 디버깅하는 그런 테크닉이겠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한번 얘기해봤고요. 뭐 한번 다 시간 갖고선 반드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선 마무리할게요.